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됐었는데요. 80명 이상의 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고 사법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존 판단과는 다르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 있었던 주요 판결들에 대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제징용 판결 저희가 살피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같이 연관된 맞물린 건입니다. 이 사법농단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먼저 짚어볼 텐데 현재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일단 이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의 그 수건 사업이 그 당시에 이제 상고법원 도입이었는데 예. 이러한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대법원장의 직속 기관이 법원 행정처거든요. 예. 이 법원 행정처를 앞세워서 그 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가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좀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그런 법조계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사찰을 하면서 외압을 가했고 예. 또 내부에서 이것에 좀 비판적인 그런 판사들을 사찰을 해서 예. 이들에 대한 어떤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라는 그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이 됐고 예.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수사 이제 처음에는 법원 내부에 자체 진상 조사를 했고요. 예. 최근에는 검찰 수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수사 결과 실제로 사법부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고 예. 나아가서 이러한 어떤 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돼서 예. 딜을 하기 위해서 재판을 거래를 했다. 예를 예. 들어서 강제징용 재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라든지 그렇습니다.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굵직굵직한 현안 사건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걸 가지고 딜을 했다라는 예. 재판 거래 의혹까지도 지금 제기가 되면서 예. 실제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가 됐고요. 예. 예.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한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장 예.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지금 영장이 기각돼서 예.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들의 최종 지시자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인데 예. 이에 대해서는 아직 좀 수사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다소 수사 동력이 좀 꺾였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탄법원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국회에서 실제로 그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법원 내부에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예.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압수 영장도 받아야 되고 구속 영장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한 영장의 발부 주체가 법원이다 보니 예. 결국은 법원이 법원의 어떤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어떤 영장을 고의적으로 기각시키고 나아가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가 됐고 검찰이 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최종 책임자로 의심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는 아예 뭐 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이에 대해서 좀 비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그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영한 전 대법관이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어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로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다 보니까 동력을 좀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걸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어찌됐든 하급자라고 불리는 임종원 전 차장은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재판에 넘겼고요. 게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럼 이분 혼자 다 한 거냐? 사실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보는 시청자들 그리고 국민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렇죠. 약간 딱 스톱됐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좀 막힌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맨 위에 대법원장이 있고 그렇죠. 대법원장 밑에 법원행정처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던 사람이 임종원 전 차장인데 예. 그 임종원 전 차장이 구속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바로
직근 상급자로서 보고와 지시를 하는 예. 그런 관계에 있는 법원 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서 다 지금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그 사유가 뭐냐면은 그 그 임종원 전 차장과의 그 공모 관계, 공동으로 범행을 모의했다라는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뭐 완전히 그 확실한 정도의 증명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그보다 조금 그 낮은 정도의 어떤 확실한 상태가 이제 소명이라는 건데 이러한 소명이라는 거는 보통은 일반적인 어떤 이런 공범 관계의 그 범죄에서는 조금 용이하게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범죄에 가담을 했을 것 정도로 의심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소명은 됐다라고 인정을 해서 보통 영장을 발부해 주는데 유독 법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영장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그 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에 방탄 재판이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나아가서 국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원이 법원을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재판거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강제징용 재판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법원의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일단 정리를 좀 하고 가죠. 네, 이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일 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었는데 둘 다 논리는 뭐였냐면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그 이제 일본의 강제징용령에 의해서 그 강제징용을 끌려갔던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들 중에 일부 생존해 있던 그런 피해자들과 또는 이미 사망한 경우엔 그들의 유족이 이제 강제징용을 끌고 갔었던 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일본 법원에서 그 소송이 제기가 됐거든요. 근데 일본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이미 이거는 19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그 개인의 그 국가배상 청구, 그 위자료 청구권을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참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서 최고재판소에서 내렸던 게 뭐냐면은 그 국가 간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모든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단 그 재판상 소권은 소멸됐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일본 법조인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개인의 청구권이 다 소멸된 건 아닌데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소권은 소멸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권리는 남아 있는데 이것을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상한 어떤 논리를 도입을 해서 그 결과 일본에서 제기됐던 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들은 이미 청구권 협정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그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고요. 이렇게 되자 이제 이 피해자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다시 소송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러한 65년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서는 그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만약에 일본이 자신들의 그 한일 그 병합을 불법행위라고 인정을 해서 불법행위에 따른 어떤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다면 모를까.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 뭐 차관을 도입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 민사상 어떤 권리를 이제 다 종결시킨다라고 했었던 것이어서 당시 청구권 협정의 내용에는 결국은 그 개인의 그 위자료 청구권까지 확실히 포함되어서 다 해결된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본 최고재판소의 결론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뒤바꾼 그런 지금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어떤 대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거 관련돼 가지고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잠깐 보고 돌아오죠.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언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판결을 우리 대법원이 말씀 그대로 뒤엎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항의를 했고 지금 뭐 사실 한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갈까요? 그 실제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제재판 열리지 않는 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는 것에 우리도 굳이 동의를 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한국과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이제 일본 최고 재판소가 있고 우리나라는 대법원이 있는데 양국의 그 최고 법원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잖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에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으로 가서 실제로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의 내용으로 개인의 민사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우리 대법원의 결론이 맞다라는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확인받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히 꼭 필요한 우리 후손들의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우리 대법원이 지금 최근에 그 제기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신일 철주금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한 판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니 우리 그 나라에 있는 전범 기업의 재산이야 당연히 우리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강제 집행할 수 있지만 그 미국에 있는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또 그곳의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 저희 두 번째 주제를 준비해놨는데요. 주제 영상 만나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래도 정말 사실 눈물을 간신히 참고 있을 정도로 정말 감동도 있고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한다. 네, 양심적 병역 거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좀 논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6월에 큰 전환점이 될 만한 판결이 있었어요.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올 6월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그 병역 기피를 형사 처벌하는 그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 그 병역법 조항 자체는 필요한데 문제는 그런 대체복무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없는 상태로 그러한 신념에 따른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인데 이러한 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다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대체 복무제를 도입을 해야 될 의무를 이제 헌법재판소가 설시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대체 복무제의 도입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1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이 있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은 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게 그 실제로 병역 거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찌 보면 그 양심적 병역 거부를 나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다 처벌을 면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그 실제로 종교라든지 신념에 따라서 그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급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늘면서 이제 여러 국민들도 이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또 열심히 병역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여럿 있더라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발표된 것이 병역 의무에 대한 대체 복무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죠. 네,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남자들은 한 2년 정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는데 예. 이러한 이 복무를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보면은 36개월 동안 예. 교도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 어떤 방안이 지금 이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그 병역 복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기간이 늘었고 예. 그다음에 교도소라는 어떤 그런 장소에 예. 이들을 합숙 근무를 시키는 것이 예. 일종의 결국은 이게 또 다른 의미의 징벌적인 어떤 복무 아니냐라는 예. 좀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아까 얘기하신 기간이 36개월이니까 이거 이제 그 너무 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희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기구에서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권고사항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36개월은 이거 너무 길고 좀 징벌적이지 않냐라는 논란이 또 있을 법하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근데 국방부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이게 예를 들어서 군복무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런 현역 입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남성 장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분들 입장에서 그 군대를 가는 것보다 대체 복무를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면 예. 현역병 입영 대상자들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로 속출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국방부는 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 이게 그 개인의 어떤 선택이 가능한 부분인데 예. 대체 복무를 선택을 할지 이제 그런 선택을 할 때 예. 현역에 비해서 지나치게 대체 복무가 유리하면은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 조금 그 기간도 훨씬 늘리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군대 갔다 와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갇혀서 생활한다는 게 사실은 개인의 자유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너무나도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 복무를 하면은 다 거동이 자유롭고 친구도 만나고 부모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도 아주 큰 그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제 장소를 합숙 근무를 해서 어떤 좀 이제 거주 이전이나 이런 예. 자유를 조금은 제한을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징벌적인 어떤 대체 복무다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이건 이제 뭐 복무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정착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대체 복무제는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법안 마련도 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관련 이제 국방위나 예. 그다음에 국방위에서 그 이제 법안 심의를 해서 또 법사위 논의도 거치고 본회의 의결도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 넘어야 될 산은 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나왔던 대체 복무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오늘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